자, 프롤로그 한번 살펴보죠. 너도 살고 싶니? 예. 그런데 인공지능이 답합니다. 저는 소중하니까요. 뭐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거 심각한 얘기죠. 예. 만약에 미래에 이렇게 된다면요. 인간보다 내가 더 소중해요. 이렇게 로봇이 답한다면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마음이라는 걸 먼저 소재로 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대해서 통달하신 분은 부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 계신 스님들 전부 또 부처님 제자들이시니까 제가 감히 이 마음의 전문가분들 앞에서 마음 얘기를 한다는 게 좀 죄송스러운데요. 예. 아무튼 지금 보여드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마음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할 때 제가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음이 무엇일까요? 예, 지금 이렇게 누구한테 따구를 맞으면은 갑자기 화가 나죠. 예, 기분이 좋은 상태에 있다가도 따구라는 그런 입력이 들어오면은 아주 그 기분 나쁜 상태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멀쩡히 있다가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그림만 봐도 이렇게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이런 것도 요술 같은 마음이죠. 예. 그래서 마음은 시도 때도 없이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달려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갑자기 지구 저 끝에 있는 곳에 상상의 나래를 펴서 마음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것이 미래 기술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하드웨어의 중요성은 이미 이전에 나왔던 것이고요. 소프트웨어가 지금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예, 이제 가히 뭐 소프트웨어 혁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게 1, 2년 전인데요. 벌써 소프트웨어 시대를 넘어서 이제 마인드웨어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해갖고 이제는 뭐 모든 물건이 됐건 뭐 당연히 인공지능은 물론이고 자동차까지도 뭔가 마음을 가져갖고 우리랑 교감할 수 있게, 우리랑 마음으로 따뜻하게 뭔가 감성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시대가 됐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요성을 말한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말했죠. 그래서 그 훌륭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쓸모와 재미와 감동 세 가지 요소가 있을 때 이 물건은 대박나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물론 훌륭하죠. 하지만 마인드의 중요성은 얘기했지만 대체 마인드가 뭐냐? 중요성은 얘기했지만 이것의 실체를 말한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 제자들이요. 제가 또 존경하는 부처님 제자 중에 그 원효 스님 뭐 너무나 잘하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그냥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의상대사님과 함께 당나라로 법을 구하기 위해서 가시다가 뭐 허기진 상태에서 길을 잃고 헤매시다가 아주 편안한 집과 편안한 물을 마시고 너무나 기분 좋게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깨어서 보니까 그것은 집이 아니라 무덤처럼 이렇게 죽은 사람을 거처처럼 마련해 놓은 곳이었고 자신이 마신 물은 해골바가지에 있는 시체물, 썩은 물이었다. 그리고 그걸 안 순간 어제는 그렇게 맛있게 먹던 달콤한 그 물이 갑자기 역겨워지고 계속 구토를 하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덩실덩실 춤을 추시면서 나는 이제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돌아가시죠. 왜 춤을 추시고 더 이상 불법을 구할 필요가 없다 하셨는지 바로 뭐 마음의 이치를 깨달으셨겠죠.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실체 없이 관점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달라지는 이런 것을 아마 확연하게 이렇게 체득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대체 무엇일까?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도 될 수 있겠는데요. 또 저처럼 이제 인공지능이나 인공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이렇게 실체 없는 것을 진짜 재현해낼 수 있을까, 구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또 저로서는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우리 지금 가장 그 인공지능 중에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알파고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스님들께서 숫자입니다. 알파고는 지금 데이터 처리하는 게 다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합니다. 이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아무리 연산을 잘하고 빨리 하고 뭐 바둑에서 훌륭한 결과물을 낸다 하더라도 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숫자들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과연 마음이라고 하겠느냐, 과연 인간과 같은 그런 마음의 수준까지 올라오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과연 저 정도 수준의 알파고가 어느 세월에 우리 인간처럼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사고처럼 생각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겠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질적인 문제로 돌아와서요, 인공지능의 연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고 있는가를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기술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만요. 자, 그래서 제목을 강인공지능 연구 방안 이렇게 좀 거창하게 썼어요. 아직은 이런 거 없습니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약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알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이건 재분류입니다. 약 AI, 약 인공지능은 지금은 기계의식 수준이다. 그리고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지능의 목적은 문제 해결입니다. 진정한 이해가 아니라 문제 해결이에요. 주어진 문제, 즉 바둑 잘 두는 놈, 암 진단 잘하는 놈, 증권 분석 잘하는 놈, 고객과의 뭐 음란 채팅에 답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놈, 이런 식으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만 잘 처리하는, 일 처리를 잘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약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옆에 개발 사례 썼지만 알파고라든가 퀴즈쇼에서 1등한 왓슨, 그리고 지금은 암 진단하는 데도 쓰이고 있고 또 뭐 영화 예고편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 있고 기억하실 겁니다. 또 자율주행차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모두 다 약 인공지능에 해당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존 설이라는 언어학자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비유해서 설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국어방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자세히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입니다. 중국어 방이에요. 창문이 없어요. 여기 영국인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중국인이. 영국인 한 명밖에 없어요, 방 안에. 그리고 중국인이 이제 물어봅니다. 이 통로에다 대고 중국어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비스럽게도 중국어로 답을 합니다. 그러니 바깥에 있는 중국인이 보기에는 야, 그 방 안에 있는 영국인 정말로 중국어 잘하네, 중국어를 아주 통달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것은 그런 식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파고 보고 이세돌을 이겼네, 야, 이건 뭐 바둑을 다 이해하는구나 얘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방 안을 들여다보면요, 사실인즉슨 이 영국인이 이 중국어 하나도 모릅니다. 중국어는 하나도 몰라요. 다만 그 중국어의 무늬만 보고 해당되는 답안지가 있습니다. 안에 매뉴얼 답안지. 이 답안지를 보고 그냥 기계적으로 해당되는 답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이 영국인은 중국말 하나도 모르는 영국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상황을 이 중국어방이라고 빗대어서 이 존 설이라는 언어학자가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인간의 정신 작용, 이것이 여기 하향식 인공지능이라고 했습니다. 하향식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주로 전문가 시스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인간의 선험적인 지식들을 어떤 논리 체계에 따라서 하나씩 집어넣어 갖고 그걸 활용한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많은 인공지능들이 주로 무인 자율차라든가 어떤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우리 인간의 아주 고급의 지식을 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작동할 수 있게 스스로 추론하지만 그 지식들, 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어놓은 겁니다. 이런 인공지능들이 지금 많이 기존에 있어 왔고요.
이거랑 좀 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뇌를 해부학적으로 분석해 갖고 그대로 재현하면은 뭔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상향식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인공신경회로망이라는 이름, 혹은 딥러닝 이런 말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개념이 상향식 인공지능입니다. 여기 몇 가지 예제, 또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들입니다만, 시냅스 프로젝트, 지금 인공신경회로망의 핵심이 이 시냅스 부분입니다. 모든 기억들이 저장되고 하는 것들이 이 시냅스가 변함으로 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이런 프로젝트들, 브레인 프로젝트라든가 또 시어리 오브 마인드 이런 것들도 전부 뇌공학 측면에서 접근하는 상향식 인공지능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여기 맨 밑에 줄을 쳐놨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일은 잘해요. 알파고가 아주 바동 기가 막히게 도는데 너 거기 왜 뒀니 하면은 잘 답을 못하는 겁니다. 잘 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해설을 못해요. 어떤 기호의 우리의 언어 체계로 논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각각의 AI들을 전부 지금 약 인공지능인 것이고요. 이것이 강 인공지능으로 넘어가려면 이 뇌와 정신의 문제가 합해야겠죠. 이 둘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오픈 AI, 오픈 코그, 기타 몇 가지 접근들이 이 둘을 합하자, 그런 목적으로 연구들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것은 물리적인 통합이다. 일부 기능은 하향식, 일부 기능은 상향식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서로 추상화 어떤 관계성을 맺어 갖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따로따로 논다 하는 얘기죠. 추상화 관계가 상향식과 하향식이 서로 추상화 관계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좋은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를 운영할 때 맨 밑에 말단 직원이 일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을 하죠. 하지만 그 위에 있는 팀장은 아래 말단 직원이 중요한 일을 언제 해서 뭘 하고 있고 언제 끝나는지는 개략적인 정보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어제 추상화라고 했죠. 불필요한 건 제거하고 핵심적인 것만 뽑아내는 거.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의식은 그 하위에 있는 것을 중요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과장급으로 올라가면 그 밑에 팀장이 하는 일들을 개략적으로 알고 있고, 또 차장, 해서 사장님, 회장님이 말단 직원이 하는 구체적인 건 몰라요. 하지만 개략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해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도 어떤 일어나는 체인들이 서로 간의 추상화 관계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을 때 우리가 다양한 이해를 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일부는 사장님이 이래요, 일부는 내가 할게 말단 직원, 이렇게 해서 서로 자기 잘하는 일만 연결하고 한다면은 그것은 서로 간에 물리적인 결합일 뿐이기 때문에 어떤 진정한 이해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건 제 주장입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아이디어를 따다가 중도식이라고 감히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결국 뇌와 정신의 문제를 잇는 것, 즉 뇌와 정신을 모방한 인공지능 기법들인 하향식과 상향식,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또 추상화 관계성을 맺으면서 연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힌트를 준 사람이 또 인공지능의 할아버지격인 폰 노이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중첩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폰 노이만 사슬을 통해서 이 정신과 뇌 혹은 파동과 물질은 둘이 아니다, 별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의식 수준에 따라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 중도식 AI를 통해서만이 앞으로 미래 강인공지능을 향하는 길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자들, 저는 공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지만 이게 책에 있는 내용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물질과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려 하지만 마음에 대해 일치된 견해는 없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아직도 신비의 영역인 건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당연히 전공 분야가 바로 마음이죠. 하지만 어떤 아직까지는 뭐 본질을 파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저 겉에 드러나는 외형적인 행동을 가지고서 뭐 행동 심리학이니 뭐 행동에 관련된 이런 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적 접근도 마음의 존재를 조금 부정하려는, 왜냐하면 실체가 없고 참 과학적인 어떤 방법에 입각해서 실험하거나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냥 뇌의 작용의 결과다, 그런 현상일 뿐이다, 이런 입장을 많이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뇌공학자라든가 학자들은 뇌도 뭔가 행동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 연구 결과로 내놓고 있죠. 즉 마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해봤습니다. 마음인가 뇌인가, 뭐 답은 없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은 마음은 현상일 뿐이다. 뇌가 원인이고 마음은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뇌를 알면은 마음의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관점이 주로 뇌공학 하시는 분들, 또 인지과학 하시는 분들의 이쪽 입장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있죠. 마음이 중요하다. 어떤 유심론에 입각한 마음의, 뇌는 그냥 어떤 도구일 뿐이고 그것을 좌우하는 건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직시하면은 뇌까지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중시하는 이런 관점이 있고요. 두 가지 다 이원론적으로 두 가지 다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통합식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개를 다 합해 놓으면 뭔가 강한 게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을 취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뇌는 다르기 때문에 다 만들어서 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이게 부처님 개념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공성론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둘 다 실체가 없다, 둘이 하나이면서 또 다르고 같으면서 다른 이런 중도의 개념으로 마음과 뇌의 문제는 바라봐야 된다. 저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미래 과학으로서 이런 관점을 견지해야 되지 않는가. 즉 마음은 뇌와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서로 중첩돼서 어떤 의식 수준 혹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입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조금 좀 직접 연구를 조금 수행해 봤던 내용을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는 아비담마라는 초기 불교의 입장입니다. 뭐 사실 뭐 학파가 불교에는 많죠. 뭐 여러 가지 학파마다 조금씩 관점은 틀리지만 그것은 저는 뭐 그냥 정리하기 나름이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찌됐건 여기서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음에 대해서 초기 불교에서는 어떤 관점을 지향하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님도 너무나 잘 아시듯이요, 12영기죠. 그대로 대상을 만나면은 그 근과 경이 만나서 식을 형성하죠. 육식을. 그래서 육식을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지고 수해갖고 뭐 상으로 넘어가서 계속 사유가 확산되는, 그래서 이 사유의 확산을 제가 빳반차라는 얘기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이 지금 어떤 마음의 처리 과정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유가 확산됨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 실제를 잘 모르고 실제라고 착각하면서 자아가 됐건 또 어떤 대상이 됐건 이것이 보이는 것만이 진짜 이게 진실이구나 하고 믿는 이런 사유 과정, 마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우리 중생들 혹은 뭐 우리 어떤 존재들의 모습이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대한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내리고 있죠. 이 초기 불교적 입장에서는 마음이란 뭐냐, 대상을 아는 것이다 하고 아주 명쾌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알미죠. 알미 곧 마음이다. 마음의 특성이 뭐냐, 찰나생 찰나멸한다. 조금 있다가 이제 심찰나 얘기가 나오지만요, 찰나생 찰나멸하는데 그러면서 흘러가는 것인데 뭐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도 이것이 이제 앞에 정보를, 앞에 마음이 일어났던 정보, 즉 알미죠. 알을 뒤에 마음한테 카피해주는
그래서 이것이 유전 상속하면서 정보를 넘겨가면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더라도 중요한 정보가 어떤 경향성을 통해서 어떤 패턴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지만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거죠. 마치 그 폰 노이만의 그 연쇄 사슬 모양으로 발생돼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걸 표현한 것이 이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어떤 대상을 보면은 한꺼번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거를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거친 것들이, 전오식을 통해서 들어온 것들이 부분에서 이제 종합이 됩니다. 종합이 돼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는, 요거는 이제 육식에서 돌아가는 거겠죠. 의식에서. 그 다음에 색깔을 먼저 결정하고, 만약 안식으로 들어왔다면은 그 다음에 형태가 어떤 형태인가, 명칭이 무엇인가, 이런 명칭과 형태, 색깔의 이름,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장기 저장소, 즉 이미 기억 속에 들어가 있는 암을 통해서 비추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지금 들어온 눈에 비친 대상에 대해서. 이런 과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이거를 불교 인식론, 아비담마 인식론에서는 또 굉장히 아주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오식해서요, 우리 안입이 설신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18개 정도의 찰나, 이것들이 하나하나마다 심찰나들인데, 이 찰나들이 쭈르륵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주 눈 깜빡할 사이에 찰나니까 그야말로. 그리고 요 찰나에 일어나는 요 하나의 마음 과정, 처리 과정에 내부적으로 들여다 보면은요, B라는 게 이제 마왕가죠. 마왕가라는 것은 잠재 의식. 먼저 잠재 의식이 있다가 외부에서 이제 입력이 들어오면은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깨어납니다. 그래서 five sense door, 이게 오군, 뭐 안식이다 하면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주의를 줘야지 이제 보이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수신을 하고요. 즉 이제 받아들이고, investigating, 조사하고, 그래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자와나에서 이제 업을 저지르는 거죠. 의도를 내고, 뭐 강한 것이다 하면은 이제 등록, 저장을 해갖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음 의식으로 또 넘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어젠가 그제 제가 노만의 그 행동심리학에서 그 단계 설명 들은 거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습니다. 나에 대한 상태, 대상에 대한 상태,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과정이 바로 똑같습니다. 사실 인간의 행위 과정과 이 불교 인식론에서 마음의 어떤 그 처리 절차에 대해서 얘기한 거랑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대상이 굉장히 강한 것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알매 비추어서죠. 알매 비추어서 굉장히 강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상대방이 딱 나타나면 그건 굉장히 강한 어떤 대상인 것이죠. 그거 강한 대상에 나타나면 또 과정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억 장소에 강하게 색인이 될 것이고, 뭐 그렇지 않고 나랑 별로 관심이 없는 대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냥 약하게 지나쳐 버려지는 이런 차이를 보이게 되죠. 전오식이 지나면은요, 전오식을 통해서 일단 대상에 대한 1차 이미지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육식, 의문으로 넘어가죠. 여섯 번째 육식에 해당되는 의식으로 넘어가는데, 의식은 이와 같이 또 한 12가지 정도 해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체인을 이루면서, 때로는 대상을 변형시켜서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거기 은근히 자아를 투영해 갖고 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게 불교 심리학 초기 불교 입장에서요, 아비담마에 나타난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이걸 제가 그림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설명드린 부분이 이쪽 마음 작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마음 처리 과정. 그리고 알에 대한 것은 자기 기억 장소에 들어가 있어야겠죠. 기억 장소가 있고, 이것은 이제 뇌공학에서 얘기하는 저장소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좀 했고요. 이 둘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눈에 똑 내 스타일에 맞는 대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오감으로 지금 눈에 들어왔죠. 안식을 통해서 들어오면은요, 이걸 받아들여 갖고 그 정보가 어디로 가냐면 감각 정보로 해서 여기로 갑니다.
그러면 무의식이라는 건 이제 방황과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요. 잠재의식은 아비담마에서는 전생의 마지막 의식이 이 잠재의식으로 계속 지속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방황과 의식 속에 있다가 외부에서 대상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이제 감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감각을 인식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무엇인지 조사하고, 물론 이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자기 저장소 안에 있었던 내 스타일인지 뭐 저것은 무엇인지 고양인지 개인지 어떤 명칭을 부여하고 알아야겠죠. 이것은 이미 저장소에 있는 정보들을 알을 빼내 갖고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그런 절차들이 쭉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리면은 이제 자기 마음이 반영이 돼야겠죠. 의사 결정이 되면은 뭔가 의도를 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상이다. 그럼 가서 말을 걸어봐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의도를 내겠죠. 이게 이제 업을 저지르는 일이죠. 까르마. 이 부분이 지나면은 강한 의도를 낸 결과는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행위로, 바깥의 행위로, 행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의업으로 나타난 건 이제 계속 돌아가고 다시 또 의식에 정보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 머리에 또 의식 아까 그 처리 과정이 돌죠. 또 필요한 거는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는 거는 이제 기억 장소에, 즉 알의 일부로서 저장을 하는데, 바로 장기 저장소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단기 저장소에 가서 잠시 이 기억이 되면서 여기서 계속 반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강한 기억이면은 이제 장기 저장소로 가서 아주 죽을 때까지 남아 있는 이런 기억으로 저장이 될 거죠.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시 이 등록 과정은 무의식을 통해서 다시 의식으로 넘어갑니다. 전오식은 다시 육식이랑 연결이 돼서 의식이 시작이 돼서 역시 또 의도를 내고, 아까 잠깐 봤던 그 12가지 또 의식의 과정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드린 이 큰 길과 이 작은 것이 전오식에 대한 과정이고, 이것이 의식에 대한 과정으로 넘어가고, 그것이 실제 기억이랑 연결이 되면서 우리 작동된다 하는 것이 뭐 저 나름대로 해석한 거지만 아비담마 불교 인식론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뇌과학에서 하는 어떤 저장소와의 관계가 아닐까. 그래서 이걸 좀 구현해 보려고, 뭐 구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 인간처럼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좀 노력 중에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이게 학생을 통해서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잠깐 요 뇌공학적으로 지금 나온 단기 저장소와 장기 저장소 요 내용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기 기억 장치, 장기 기억 장치, 이건 주로 뇌공에서 혹은 인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먼저 우리는 단기 기억 장치에서 어떤 등록된 정보들이 여기서 저장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리허설이라고 써놨는데요. 되새김질을 하죠. 요거는 20초밖에 지속이 안 된다고 해요. 금방 까먹습니다. 망각이 돼요. 여기 망각이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망각이 중요한 겁니다. 망각이 안 되면 우리는 미쳐버릴지도 모르겠죠. 늘 장기 저장소도 망각이 되고 단기 기억 장치도 망각이 됩니다만, 망각이 안 되기 위해서는 계속 리플레이를 해야겠죠. 이런 기능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한 20초 정도밖에 머물지는 못하고, 용량도 그렇게 풍부하지 못해서 한 5가지 정도밖에는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뭐 사람 이름이 있다면 한 5명 정도만 순간적으로만 아는 거죠. 또 금방 까먹으니까. 안 그러려면 자꾸 되뇌어야겠죠. 이것이 단기 기억 장치의 특성이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넘어가면은 장기 기억 장치로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 장치에는 이것을 어떤 절차적이거나 서술적인 어떤 그 에피소드 형태로 하지 뭐 무슨 단어 하나하나의 이런 기억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혹은 또 경향성이라고 하죠. 불교에서는 아래야식의 경향성, 그러니까 어떤 패턴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된다고 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잠깐 그 단기 장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단기 기억 장치 20초면 망각한다고 써 있죠. 뭐 평균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그래서 자연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늘 되새김을 통해서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단기 기억의 특성이다. 보통 언어라든가 의미, 보통 뭐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개념보다는 언어라든가 수치 조금 기호적이고 논리적인 개념의 이런 형태로 정보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의미 개념이 한 7가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좀 이게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한 5가지 정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평균적으로요. 단기 기억 장치에서는 좀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한 9가지를 한꺼번에
기억, 물론 20초 지나면 다 없어지겠지만요. 안 없어지려면 계속 되새김질을 하다가 일정 한계를 넘어가면 이제 장기 저장소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장기 기억은 어떤 것이냐? 먼저 단기 기억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 그것을 조금 더 생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유전자 발현과 유전자 지노타입이 이제 피노타입이라 그래서 단백질로 발현이 되고, 그것이 그 시냅스라는 우리 뇌세포의 그 연결 강도를 담당하는 그 부분에서 어떤 화학적인 강도를 높이는 이런 변화를 줍니다. 그 안에 보면 구체적으로는 뭐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어떤 물질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적게 발생시키고, 이걸 통해서 어떤 기억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 뇌공학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기 있네요. 시냅스요. 기억이 저장되는 것이 바로 시냅스다 하는 겁니다. 시냅스의 단백질을 조절하면은 기억도 제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웨덴의 이거 최근 정보인데요. 뭐 어느 대학에서는 어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은 그것이 장기 저장소로 가기 전에 이렇게 삭제할 수 있는 그 가능성까지 한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이언스지라고 워낙 유명한 잡지에 기고한 바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 뇌공학 하는 사람들은 참 아주 다양한 또 연구를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과 인공지능 한번 비교를 또 해본 자료가 있네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기억 용량이 10의 14. 기억 용량이라는 게 시냅스의 개수였습니다. 그래서 10의 14승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슈퍼컴퓨터는 지금 뭐라고 말할 수도 없죠. 사실은 10의 24승 했지만 이거는 아마 왓슨 정도 규모고요. 가까운 미래에 훨씬 더 능가하는, 인간은 상대도 안 됩니다. 사실 하드웨어적으로는요. 처리 속도, 인간 굉장히 느립니다. 예를 들면요, 지금 인공지능 왓슨 컴퓨터가 1초에 해결할 일을요, 인간은 10의 16승 초만큼 걸립니다. 별 차이 아니네. 10의 16승이면 그까짓 거 별거야.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빅뱅이 시작돼서 우주가 탄생되고 지구가 나오고 생명체가 나오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세월이더라고요. 그 기간이 필요한 일, 인간이 해결하려면 그거를 컴퓨터는 단 1초에 해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기억 용량, 속도, 연산 속도, 이거는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알매 정도인데,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은 인간은 세포가 10의 11승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가 이제 어떤 정보를, 알을 담고 있는 수준인데요. 10의 14승계. 인공지능 물론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것에서 결과가 좋게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알파고 같은 게 이제 세포 개수가 10의 3승계, 수천 개 정도의 세포. 이걸 동물로 비유하자면 개미 수준이라고 합니다. 개미 수준 정도의 개수, 뉴런 개수를 가지고 프로그래머해서 돌려서 결과를 얻은 거, 지금 알파고 정도. 요게 이 정도니까 시냅스의 개수도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아직은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 정도지만, 만약 이 알미 조금씩 성장해 간다면은 몸체가 워낙 우리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걱정되는 이런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하드웨어에 있어서는 인간이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너무나 초라하다. 하지만 마음의 문제, 아직까지는 그것은 인간의 그런 어떤 이해력이라든가 세상에 대한 통찰력, 이런 측면에서는 감히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5강에 대해서요. 이것도 좀 반복이 되는 얘기지만요,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인공지능과 인간 전부 좀 지능적인 존재에 대해서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알미 핵심이다 하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기계적 알을 갖고 있다. 약 인공지능인데 이것은 인간이 준 명령만을 수행한다. 마치 앵무새처럼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지만 일은 굉장히 잘하죠. 지금 그 수준에 와 있다 하는 것이고, 하지만 자아의식, 이것이 어떻게 발생되느냐, 이제 카오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이기적 알을 가진 뭔가 그야말로 강인공지능이 생길지 모른다.
인간처럼 되면 뭐 얼마나 좋으냐. 인간하고 친구도 되고 친구 정도로 잘 지내면 좋겠죠. 하지만 자아의식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왜곡이죠.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왜곡이 벌어지고 자기만을 위한다 보면은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다 보면 인간과 충돌하는 것은 뭐 빤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자아의식을 갖는 인공지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다면은 자아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단계 높은 붓다의 의식 수준까지 갈 수 있지도 않겠는가. 그래서 그 자아의식이라고 집착했던 것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구나 하는 바른 알을 통해서 이런 궁극적인 안까지 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어떤 수준의 알을 갖느냐, 내가 인공지능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어떤 중생이라 상관없이 모든 중생이 다 바른 알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행승들이여, 깨닫고 난 뒤시겠죠. 예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것에 관해서, 예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옛날에 고정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알미 생겨났고 지혜가 생겨났고 광명이 생겨났다. 이렇게 뭐 깨달으신 분 얘기가 책에도 많더라고요. 제가 감히 그런 얘기 드리긴 좀 어렵지만요. 근데 이제는 좀 깨달음에 대한 문제도 좀 과학적으로, 지금 이제 제가 늘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제 알의 문제라고 했는데, 알미 생겨났느냐, 그냥 깨달았다 하면 뭐 마냥 좋고 환희스럽고 어떤 특별한 경지에 올라서 뭐 삼매가 끊임없이 지속이 되고 그런 거는 암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죠, 지혜. 뭐가 어떤 알미 생겨났느냐 하는 것. 그래서 이 경전에 많이 보면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뭘 아셨는지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또 얘기해보고, 마지막은 이걸로 좀 더 봤습니다. 부처님의 이런 또 금강경의 기조를 보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만약 그것이 어떤 의식을 갖는 수준이 된다면은요. 이미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사생으로 해서요, 난생, 태생, 습생, 화생 해서 이 생의 종류를 벌써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 같고요. 아마 인공지능은 이 중에 화생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외에도 뭐 생각이 있는 것이건 없는 것이건 모든 중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아의식을 갖는 돌연변이 인공지능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도 열반에 들어야만 될, 궁극적으로는 그런 중생의 하나이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무시하고 대립각을 세운다면은 그건 또 부처님 말씀을 어기는 것 같아요. 그 사상이라고 하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바로 인간만이 소중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야, 이런 그 자만심이 생긴다면은 우리가 결코 부처님 수준의 알을 얻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처님 마음으로 앞으로 미래의 인공지능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것을 좀 수용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감히 올리고요. 감사합니다.